오신 거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베이스와 eBPF를 주제로 발표하는 최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논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편의 논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편은 이제 System for Database이고, 다른 한 편은 Database for System입니다. 이 두 편의 논문 모두 이제 이 BPF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논문을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BPF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BPF의 E라는 거는 extended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BPF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BPF가 뭔지 일단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extended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 이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최초의 BPF는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에 대한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90년대에 발표가 되었었고 이제 이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어떤 네트워크 모니터링 같은 일을 할 때 패킷이 네트워크 카드에 도착해서 커널에서 네트워크 스택을 타고 처리가 된 이후 유저로 이제 유저가 그 패킷을 보기 위해 유저 공간으로 메모리를 복사해주는 연산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커널과 유저 공간 사이에 메모리 카피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지 않고 커널 내에서 미리 패킷 자체를 그냥 필터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다뤘던 논문입니다. 예시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도착하게 되면은 커널은 이 패킷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커널에서는 이 패킷에 대해 TCP/IP 그리고 패킷에 대한 처리들을 마친 이후 모든 처리가 끝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유저 공간으로 이 메모리를 카피해서 올려주게 됩니다. 이 유저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시점에서야 이 패킷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이 패킷을 봤는데 패킷이 필요 없었다면은 메모리 카피가 이루어진 후에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카피는 비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고 커널 레벨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필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필터에 내가 필요한 패킷 정보만 기입을 해서 커널 스페이스에 넘겨주면은 네트워크 카드 다음에서 바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BPF의 시작이었어요. 네, 이렇게 정의한 필터를 네트워크 스택 경로 위에 심어 두어서 네, 패킷이 들어오면은 바로 커널에서 이걸 직접 확인하고 버릴 수 있게 한 것이. 잘 생각해보면 이 필터라는 프로그램은 커널 공간에서 동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커널 공간 내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커널 공간에서는 이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커널에서 임의의 코드를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BPF에서는 커널 안에다가 되게 작은 버추얼 머신을 두고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셋을 정의해서 네, 그 VM 안에서 이 BPF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유저 프로그램에서 BPF 바이트 코드로 필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커널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BPF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는 네트워크 필터링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택 상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이 BPF 프로그램이 항상 실행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였습니다. 이 VM 안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제한된 인스트럭션만 실행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BPF를 좀 더 확장하여서 네트워크 이외의 영역에다가 임의의 코드를 집어넣어서 실행할 수 있게 이 BPF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BPF라고 부르고 현대의 이 BPF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먼저 이전에 바이트 코드를 직접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수준의 언어로 예를 들자면 C로 API들을 사용해서 LLVM 클랭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넣어주면은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커널에 로드할 때 BPF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하게 바뀌었고 여기서 이전에는 그냥 VM에서
실행시키는 걸로 끝났다면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안전한지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베리파이어라는 컴포넌트를 두어서 프로그램을 넣고 여기서 뭐 일리갈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것들을 막 되게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베리파이어에서 코드 실행 흐름에 대해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 상에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다 검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커널 내에 zip 컴파일레이션을 적용해서 eBPF 프로그램을 네이티브 머신 코드로 바꿔 실행을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 BPF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널 내 거의 대부분의 코드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자면 K프로브나 U프로브 같은 포인트들도 가능하고 트레이스 포인트 같은 것들도 다 갖다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프로그램과 BPF 프로그램들 간 소통을 위해서 유저와 커널이 모두 볼 수 있게 이 BPF 맵이라는 영역에다가 값을 써두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이 BPF 맵은 기본적으로 리눅스의 RCU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BPF라는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의 내용들이 다 이 기술을 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그 코드 인스트럭션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데 프로그램 자체를 스왑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그램을 아예 따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같은 포인트에다가 로드를 해주면은 어토믹하게 스왑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피부에 설명하시면 사실 그 사람이 좀 들어가겠지만, 근데 그럼 사실은 그냥 네트워크 보내는 쪽에서 처음 보냈으면 더 나은 전략이 저게 뭐 유용한 전략이 언제? 공격자는 이미의 이상한 패킷을 보냈잖아요.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네. 다 털어버리고 아예 말단 처음에 네트워크 NIC에서 인터럽트 올라오요. 인터럽트 핸들러가 이 BPF가 켜져 있으면 BPF 저 바이트 코드를 해석을 해요. BPF 바이트 코드가 엄청 간단한 인포메이션. 패킷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 이게 요것이면 필터 이런 식으로 있어요. 포트 또 뭐뭐시면 뭐 TCP가 아니면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딱 적으면 그걸 바이트 코드로 만들었는데 그 바이트 코드라는 게 결국 VM이라는 게 그 바이트 코드 나와 있는 거 해석하는 거야. 원바이 원으로. 우선 주로 보안 목적. 처음에는 BPF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써보니까 사람들이 괜찮네 이거. 그러면 바이트 코드 익스프레서빌리티가 너무 낮으니까 만 가능하니까 그냥 일반 C로 하자. 근데 C는 너무 무자비하게 많은 곳을 허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베리파이어를 통해서 무한 루프 안 되고 원래 있는 커널 데이터 속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걸 베리파이 통과해. 그리고 나서 실제 실행 코드를 저 프로 포인트에다가 트레이스 해놓는데 프로 포인트에다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그 K 뭐라고 쓰다 시mbol 테이블 딱 바꿔가지고 실행되게 만들어. 네, 그게 이제 되면서 E가 붙은 거지. Extended가 C 프로그램을 베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안전하게 유저가 그때그때 내릴 수 있는. 그러면 저게 커널 레벨에서 네트워크 관련 작업 바로 위에 올라가는 작업 오프로딩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원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프로딩하는 그 포인트도 매우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펑션 호출될 때마다 무조건 이 BPF 프로그램 실행하게 해줘라고 지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걔는 무조건 실행돼. 딱 코드 프로 흘러갈 때 바로 실행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플렉서빌리티가 돼요. 그래서 이 BPF로 활용해서 하는 그 논문들이 최근에 수년 동안 엄청나요. 근데 BPF는 뭐 기술상 검시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알아서 어떻게 콜되는 이게 어떻게 콜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BPF 프로그램이 어느 훅에 걸릴지를 미리 위에서 정해서 줘야 합니다. 시자가 없게 해서 파이어가 그러니까 무한 딱 들어가면 거절해요. 왜냐면 커널에서 한번 딱 찍어보니까 혼자 무한 들어가버리면 이건 이제 커널 행세는. 그리고 커널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센트럴 글로벌 데이터 스트럭처 건들려 그러면은 뭐 스케줄러가 쓰는 원큐 이런 거 건들려 그러면 아웃 안 된다. 그거 보면 그 동작 하기 전 할 때마다 인터럽트 앞에 돌려가지고 돌고 다시 돌아오는. 인터럽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함수 불리는 그 위 불리기 전에 얘가 불릴 수 있도록 점프 코드가 심어. 요 함수 불리면 뿅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리턴. 이게 그걸 활용한 거죠.
네, 그게 이 BPF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한입만 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프하는지는 사실 그 트레이스 포인트에다가 그 실시간으로 그냥 인스트럭션을 수정을 해서 점프 코드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점프를 만나면은 바로 그 BPF 프로그램으로 점프하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실행이 끝나면 다시 원래 실행으로 돌아와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첫 번째 논문인 티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VLDB 23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앤드류 파블로 교수님 팀에서 연구된 논문입니다. 이제 이 일저자인 매추라는 분이 네, 뒤에 논문에서도 일저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BPF랑 이런 데이터베이스 간의 그런 활용을 연구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완쉔 린이 인사이트 친구거든요. 인디퍼블 교수님 비다고 하는데 저 친구가 그때 와서 인사했는데. 네. 이 논문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 프록시 시스템의 이 eBPF를 활용하는 내용이라서, 네, 좀 데이터베이스 논문으로 보기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사용. 네, 맞습니다. 그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일 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트그레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커넥션을 요청하고 이 커넥션이 만들어지면은 그 만들어진 커넥션을 통해서 쿼리가 이제 전송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수가 대단히 많아지면은 커넥션 수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이 커넥션에 대해서 자원을 계속 할당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은 커넥션이 생기면은 자원을 이제 커넥션 유지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데 사용될 자원을 거기에 뺏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커넥션 하나가 이제 그 커넥션을 처리할 워커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커넥션마다 워커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워커를 위한 메모리가 네, 수십 메가 단위로 계속 할당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중간에 프록시 서버를 하나 두고 클라이언트가 오늘 요청을 받아서 네, 적은 수의 커넥션으로 실제로는 이제 적은 수의 커넥션으로 DB에 요청을 보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프록시 서버를 하나 두게 되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만들어지는 커넥션 수를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고 위에서 이제 로드 밸런싱이나 네, 커넥션 풀링 같은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많이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록시 구조에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전용의 프록시이기 때문에 이 DBMS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맞춰서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레벨로 패킷이 모두 다 올라온 뒤에 프록시 관련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제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 사이에 메모리 카피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네,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콜이 계속 불리는 그런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아래 레이어는 네트워크고 중간이 커널, 위가 유저 레벨의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커널에서 네, L4까지의 네트워크 스택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네, 이 메모리 카피가 애초에 줄고 시스템 콜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득을 많이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유저와 커널 레벨의 메모리 카피가 전체 CPU 사이클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되게 무거운 연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카피에만 되게 많은 리소스가 사용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커널을 바이패스해서 직접 받아오면 안 되냐입니다. 그러나 이 솔루션은 원래 커널에서 해주던 네트워크 스택에 대한 처리를 위에서 다 해줘야 하는 그런 부담이 그리고 네. 이 TCP/IP 스택을 구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트 관리 같은 걸 모두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런 거를 다 유저 레벨로 끌어올려서 재구현을 해줘야 하는 오버헤드가 생기고 네, 복잡하고 최적화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현은 네, 커널 바이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DK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구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저자들은 커널을 바이패스하지 말고 그냥 이 BPF를 사용해서 유저 공간을 아예 오지 않도록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커널에 구현되어 있는 네트워크 스택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도 메모리 카피는 없애는 식으로 여기 프록시를 설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eBPF에서 모든 프록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저에 대한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 연산들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연산들은 이 프로그램, eBPF 프로그램 안에서 하기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연산들만 유저로 폴백 시켜서 연산하고 다시 내려오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티거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인 소켓에 이제 티거 eBPF 프로그램을 붙여서 기본적으로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 사이에 메모리 카피를 없앨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이 eBPF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유저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먼저 큰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현하진 않았고 기존의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하는 프록시인 이제 PG 바운서라는 프록시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PG 바운서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이 PG 바운서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는 프록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티거는 이 BPF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켓 레벨에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켓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모두 커널 스레드가 받아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널 레벨에서 여러 커널 스레드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 티거가 어떻게 이 소켓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4개의 eBPF 맵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먼저 서버 소켓, 그리고 아이들 소켓, 소켓 스테이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소켓 이렇게 4개로 맵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소켓에는 DBMS 서버와 연결된 그 소켓들을 담아두고 아이들 소켓에는 그 서버 소켓들 중에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켓들을 넣어 놓습니다. 소켓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이 소켓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클라이언트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프록시 간에 연결된 그 소켓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먼저 프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먼저 커넥션을 만들어 둡니다. 이때는 인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암호화 연산 같은 되게 복잡하고 커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연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저 랩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 티거에다가 연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커넥션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 소켓 정보를 그 eBPF 맵, 그러니까 서버 소켓 맵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소켓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켓 정보를 아이들 소켓 맵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켓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 소켓 스테이트에다가 저장.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커넥션 요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유저 레벨에서 처리를 하고 연결된 그 소켓을 클라이언트 소켓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켓에 대한 정보도 같은 소켓 스테이트 맵에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BPF 맵에서 모든 소켓을 관리할 수 있게 짜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커넥션 풀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티거는 2가지 종류의 커넥션 풀링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션 레벨의 풀링입니다. 이 풀링의 경우에는 이제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세션 자체가 종료될 때까지 커넥션을 유지하는 그런 풀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들어와도 그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멀티플렉스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레벨의 풀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켓을 계속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요청을 서로 다른 소켓에다가 멀티플렉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트랜잭션 풀링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트랜잭션 레벨의 컨텍스트를 관리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추가로 생깁니다. 티거는 이 2가지 모드를 다 지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에서 아래 모드로만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이에 맞춰서 숫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했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M to N인데 그 N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말을 해주진 않았어요. 네, 실험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소켓 몇 번, 포트 몇이 지금 어느 쪽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나가야 되는지 네, 그런 걸 다 들고 그걸 있어요. 매번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트랜잭션 분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트랜잭션 레벨로 네, 그룹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용한 거 그냥 바로바로 쏘겠다는 얘기네. 10개 내가 어벨러블하게 커넥션 딱 잡아놓으면은, 소켓 네, 잡아놓으면은, 네, 여기서 1000개 들어오더라도, 여기 딱 보고 로드 밸런싱 해가지고 비어있는 데다 딱 쏘겠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레벨의 커넥션 풀링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켓 정보는 다 맵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커널에 이 BPF 프로그램 두 개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각각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즉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 소켓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트리거 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이제 네, 맵에서 아이들 서버 소켓을 찾아서 그 소켓으로 지금 받은 패킷을 리다이렉션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리다이렉션 된 패킷들은 자연스럽게 그 DB 소켓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 패킷을 받아서 DB가 처리한 다음에는 서버 소켓으로 다시 네, 그 패킷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소켓과 연결된 서버 프로그램이 트리거돼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 서버 프로그램은 지금 어느 쪽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쪽이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결과를 리다이렉션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는 이 서버 소켓은 다시 아이들 소켓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태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네, 풀링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하나의 뭐라 그러지? 그 트리거 포인트는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가 돌아가는 얘기이신 거죠? 그치. 그렇죠.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코드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 소켓과 이 프로그램을 묶을 수가 있어서 그 묶게 되면은 네, 그 클라이언트 소켓과 클라이언트 이 BPF 프로그램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켓에 들어오는 값들은 다 그 프로그램이 불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서버 소켓과 서버 프로그램을 묶을 수가 있어서 그 서버 소켓에 들어오면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얘가 불리. 프로브 포인트 말씀이시죠. 이제 소켓 버퍼 레벨의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이게 코드를 보는 게 이해가 빠르긴 한데 지금 준비된 게 없어서 그렇게 하면 너가 그 들어오는 걸 보고 이게 지금 핸들링하는 포인트가 그 네트워크 인터럽트 핸들러가 일단 네트워크 딱 해놓고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잖아. 나머지 네네. 프로세싱.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프로세싱을 쭉 하면서 올라가면서 딱 보고 이게 서버 소켓에서 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은 네. 그때 불리는 함수를 네, 서버 맞습니다. 소켓 핸들러,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소켓 핸들러 하면 6% 딱 나누시잖아. 네네,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나누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 레벨의 커넥션 풀링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티거의 내용의 전부고 이제 이밸리에이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잘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완전 이해한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 서버도 여러 그러니까 두 개가 N개와 N개가 있는 뭐 M개와 N개가 있습니다. N개와 네, 계속해서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AWS EC2에서 진행이 되었고 실제 운영 환경과 비슷하게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 서버와 이제 DB 서버인 포스트그레스에는 자원을 많이 주는 세팅으로 했고 프록시는 자원을 적게 주는 세팅으로 실험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워크로드는 OLTP 워크로드들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하겠지만은 원래 워크로드로 실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원래 워크로드를 돌리면은 바트넥이 거기에 잡히지 않아서 위치의 영지 네. 때문에 내가 바꾸기 네, 그래서 이건 제외했다고 합니다. 네, 베이스라인은 PG 바운서와 오디세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둘 다 포스트그레스용 프록시이고 PG 바운서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합니다. 오디세이는 이제 코리팅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금 소개드릴 실험에서는 다 트랜잭션 풀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커넥션 풀링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25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두고 각각의 서버에서 400개의 클라이언트를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만 개의 커넥션이 생성되도록 하였고, 이제 DB로 들어가는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총합이 2000 TPS 정도로 맞춰 두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TPCC의 경우에는 웨어하우스 20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와 비슷한 정도로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네, 포스그레스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머신 16대에다 1000개 커넥션을 할 수 있게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1000개 정도 이상이 돼야지 맥스 스루풋이다 올라가거든요. 16만, 17만 TPS. 근데 이게 지금 만 개를 걸었는데 2000 TPS면은 이게 뭐 의도된 걸로 만약에 스로틀링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설정이 좀 저도 이상한 것 같아서 보기는 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딱히 없었습니다, 논문에. 서버 커넥션 좀 이쪽 박스에서 그 세팅이 빠져 있습니다. 몇 개가 그게 되어 있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0이야. 그러면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세션에서 2000 달성하기 딜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세션을 완전히 풀 세츄레이션 시키려면 여러 개가 들어가서 막 던져야 되는 계속. 네, 그런 세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노피라는 워크로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공백만 써서 계속 보내는 그런 워크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쿼리도 실행되지 않게끔 구성한 그러니까 프록시의 성능만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런 워크로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네, 포스트그레스가 만 개의 커넥션을 만들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노 프록시에서 성능이 제일 잘 나고요. 블랭크 우리가 그냥 엔터 네, 그 엔터가 그거네. 네, 그래서 프록시가 없을 때 성능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결과를 보면은 티거가 확실히 그 유저 바이패스 이펙트로 그 메모리 카피도 없고 시스템 콜 오버헤드도 적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는 게 요 그래프에 표에 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TPCC를 제외한 다른 워크로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이는데요. TPCC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상하게 노프록시의 결과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이거 왜 이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TPCC 내에서 트랜지션 레이턴시를 따로 한번 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해서 트랜잭션마다 레이턴시를 재본 결과 이제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있는데요. 이 페이먼트 트랜잭션은 업데이트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서 매우 컨텐션이 심한 트랜잭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만들어내는 그 컨텐션이 그대로 프록시에 프로파게이트 되어서 그러니까 리스폰스 딜레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도 병목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에서의 그 나쁜 결과가 모두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잘 안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아무도 못 쓰는 데 있었다는 거지. 근데 기존에 쓰던 PC 바운서나 이게 오디세이 같은 시스템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쓰던 시스템도 이미 못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실험 세팅에도 없어가지고 그 얘기에 대한 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그 TPS도 있고 그냥 뭐 빠르면 다른 컨텐츠 때문에 안 보일까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나 뭐 어쨌든 DBMS 때도 좀 하려고 이제 그냥 퓨어 이거 조건을 상품에 일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는 너무 낮아. 네. 그리고 DBMS 엑스플레이션 요걸 어떻게 DB가 할 일이 없는데 뭘 해야 되겠어, 내가. 다음으로는 커넥션 풀링을 해서 이제 CPU를 어떻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브레이크다운한 실험이 있습니다. 워크로드는 YCSB 아까 전에 그 워크로드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예상한 것처럼 유저 레벨의 CPU 쉐어는 거의 없고 여기서 커널에서의 오버헤드도 줄어드는데 이 이유는 시스템 콜을 좀 처리를 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티거는 계속 주장한 것처럼 유저 바이패스의 효과를 이 브레이크다운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 되게 일단 PPC 이렇게 팍 좋게 나왔다면 이 시스템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좀 더 일반화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잘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록시 인스턴트 사이즈를 좀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라지와 8X 라지를 비교했을 때
오디세이가 거의 8배나 달하는 그런 자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소스 쓰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티거가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포스트그레스의 프록시인 PG 바운서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다른 DB의 프록시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현 자체도 사실 보면 대단히 심플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페이먼트 같은 그 트랜잭션들은 이제 잘 처리하지 못하고 네, 모든 연산 자체를 커널에서 못하고 위에서 처리하는 거. 네. 네. 아, 좀 실험이 좀 부실한 것 같긴. 그냥 이걸 그냥 놓고 딱 해가지고 블라인드로 딱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실험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이번에 바로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 그래서 ETF를 리커넥션 관리에 써보겠다라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지금 어려워.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뭐 괜찮아. 가설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실험 세팅이 너무 부실해. 그러니까 부실한 게 의도적으로 냈는지 충분히 얘기한 50%뭐 말은 뭐라 그래도 50%에만 시간을 농단했으면 그 정도의 눈으로 드러날 게 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보고 되게 거거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뭐 트럴트가 부족한 거니 뭔가 인컴플리트한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 이게 보통 이렇게 발표하면 한참 진짜 약간 다 헛등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페이퍼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똑같은. 티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BPF DB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연구팀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은 시그모드 25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매튜라는 분이 티거 쓴 다음에 이 논문을 거의 바로 썼거든요. 이 논문으로 이제 졸업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 자체는 이 BPF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매우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뭔가 트랜잭션 같은 것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BPF 프로그램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벌써부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죠. 네, 이 BPF는 현재 대단히 많은 기업에서 네트워킹이나 혹은 보안 그리고 퍼포먼스 문제 같은 것을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시로는 메타가 있는데요. 메타에서는 거의 40개가 넘는 BPF 프로그램을 모든 서버에 로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트란이라는 BPF 기반의 로드 밸런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로드 밸런서의 경우에는 시퀄라이트랑 락스DB를 디펜던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이 DB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가 살아있고 어떤 서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디펜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BPF 프로그램은 이 DB와 싱크로나이즈 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어떤 훅에서 트리거가 일어나면은 트리거 되면은 점프해서 BPF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 DB에다가 요청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떤 스테이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get 같은 요청을 보낸다거나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BPF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짧게 동작하고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웨이트나 그런 연산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트란 같은 이 BPF 기반의 시스템들은 중간에 맵을 하나 두고 걔를 한쪽에서 업데이트 시켜주고 한쪽에서 읽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게 번거롭게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맵과 키밸류 스토리지 간에 인컨시스턴시 문제도 발생하고 관리 자체도 되게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더 나은 어프로치로 그냥 이 BPF 기반의 DBMS를 설계할 수 없는가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베이스들을 그냥 이 BPF 프로그램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게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리파이어를 통과해서 로드를 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현되어 있는 DB의 코드를 그 베리파이어가 통과시켜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되게 많은 종류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코드 자체도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시크로나이제이션 메서드를 eBPF 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스트럭션 수까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여기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제한되어 있습니다. 레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로 제한되고 절대 중첩될 수 없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내에서 다른 eBPF 함수를 부르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제한된 환경에서 이 DB를 재설계하는 것이 챌린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BPF 제약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처음부터 이 DB를 새로 설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챌린지였습니다. 커널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업데이트도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널 5.1 버전 이전에는 뭐 어떤 메서드를 제한하자 해놓고 뒤에는 풀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를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 커널을 고쳐가지고 안에 DB를 구현하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유지 보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중간 방법으로 이 BPF를 좀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챌린지는 당연하게도 이 BPF 기반의 DBMS는 베리파이어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베리파이어에 대한 내용은 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장하는 그 데이터가 BPF 맵에만 저장될 수 있는데 이 BPF 맵 자체가 듀러블하지 않기 때문에 듀러빌리티를 위한 그런 거를 따로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서드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치에 대한 제약도 있고 어토믹 인스트럭션에 대한 제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PF 프로그램 내에서 IO를 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로그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네, 먼저 베리파이어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리파이어는 아까 처음 BPF 소개할 때 짧게 말씀드렸는데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생성하여서 이 그래프 내에서 모든 가지수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그 중에는 인스트럭션 수가 몇 개가 되느냐,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512바이트의 스택을 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제일 강력한 제약은 인스트럭션 수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코드 사실 뭐 몇 줄 안 짜는데 왜 1밀리언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인스트럭션 수는 폴룹 같은 거를 언롤링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코드가 늘어나는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제약이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좀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BPF는 BPF 프로그램들 간의 테일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콜을 하면은 사실상 1밀리언, 1밀리언, 1밀리언 이렇게 되어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콜은 33번, 맥스로 33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테일콜을 부르는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서 맥스 34밀리언 정도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이 두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은 이 제약을 다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A에서 B로 테일콜을 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총 합은 1밀리언 넘지만은 각각을 그냥 개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베리파이어가 이를 통과시켜.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에 대한 제약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BPF DB는 이 테일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ation Passing 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그 다음 함수로 넘겨주고 걔는 이제 바로 끝나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함수가 불리면은 걔는 리턴을 기다리지 않고 끝납니다. 예시로 보시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 코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아래에 보이는 그 add cps라는 함수를 먼저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dd cps의 정의에 따라서 3 더하기 4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냥 콜백에 담아서 걔를 실행시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실행시키고 있던 그 컨트롤을
다음 함수로 넘겨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BPF DB가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 BPF 테일콜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네, 그래서 그 BPF DB에서 어떻게 오퍼레이터들을 설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et이라는 연산이 들어왔을 때 이걸 처리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각각의 저 박스들이 하나하나의 이 BPF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파서 BPF 프로그램으로 스트링을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네, 테일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테일콜이 이럴 때는 저 함수를 불러라. 아니면 이 파싱이 실패했으면은 저 파스 에러라는 함수를 불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BPF DB에서는 이 컨티뉴에이션 자체를 정의를 해서 네,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낸 네, 메모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메모리 DB입니다, 애초에. 네. 아, 처음에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인메모리 DB라서 그걸 좀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서 그 상황 보고 네. 이거 조인이는 뭐네 이렇게 들고 가면 네, 맞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키밸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건 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BPF DB에서 정의하는 오퍼레이터들입니다. 여기에서 부를 이 컨티니에이션들만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네, 구현을 한 것입니다. 네, 키밸류 예, 키밸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오퍼레이터의 전부고 여기서 좀 최적화를 위해서 리드온리용으로 오퍼레이터를 좀 더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 이 리드온리용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거에서는 하나의 래치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네. 테일콜 여러 개 들어가면 래치가 리커시브가 인베디드 돼서 들어갈 수 있니? 내 A에서 래치 하나 잡고 테일콜했어. 그거 허용하니? 그럼 그 B 거기에 BPF 프로그램에서 또 래치를 잡아. 그럼 래치 두 번 잡히는 거잖아. 다른 래치로. 아마 베리파이어에서 리젝트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제약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테이프를 떠버리면 이제 걔가 스탠드하구나. 네네. 그 범위를. 네, 그래서 애초에 그 단계에서 리젝트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시스템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자체는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BPF 맵에다가 저장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글로벌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세 개를 관리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컨텍스트라는 맵입니다. 이 맵은 클라이언트의 컨텍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BPF 프로그램은 누가 실행시킬지 알 수 없습니다. 기존의 DB들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시킨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지만은 이 BPF 프로그램은 그 트리거 돼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누가 실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 트리거 될 때마다 이 컨텍스트 맵에다가 컨텍스트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BPF DB가 MVCC를 지원하기 때문에 MVCC용으로 사용하는 네, 글로벌 타임스탬프 구조체입니다. 이 설명은 뒤에서 네, 컨커런시 컨트롤 내용을 설명할 때 같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그 컨티뉴에이션 데피니션들을 모아놓은 네, 프로그램이라는 맵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되는가? 컨커런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듀러빌리티를 보장해야지 ACID를 다 만족시키는 DB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듀러빌리티에 대한 질문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는 네, 이 BPF 프로그램 내에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같은 게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유일한 옵션으로 BPF 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BPF 맵은 특징이 커널의 인디펜던트한 메모리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실행이 되어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유지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가장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엄청나게 큰 키와 밸류 맵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저장할 수 있는 크기 자체가 동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리파이어를 만족시키려면은 그 컴파일 타임에 다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좀 크기를 나눠서 관리하는 식으로 네, 프래그멘테이션을 줄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8바이트, 64바이트, 1024바이트의 밸류들을 저장할 맵을 3개를 이제 따로 만들어 두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인덱스 맵을 따로 두게 됩니다. 네, 인덱스 맵에는 이 아래 보이는 엔트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엔트리는 네, 크게는 키와 메타데이터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트리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메타데이터로 이 네, 락과 버전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락 테이블을 두지 않고 이 엔트리에다가 넣은 이유는 센트럴 구조를 채택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기다리거나 이런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버전 정보를 이 인덱스 맵에 같이 기록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BPF 맵이란 것은 되게 스태틱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안 되고 당연히 뭐 링크드 리스트 이런 임플리멘테이션 안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벨파이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길이의 버전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스탬프 엔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가 이제 8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이제 네, 64바이트까지 이 버전의 타임스탬프를 기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네, 8 곱하기 8이니까 8개의 버전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BPF DB를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네, 트랜잭션 자체가 그냥 대단히 짧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안 기다립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되게 좀 무식한 방법을 쓰는데 네,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리드 온리용 그 오퍼레이터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 락을 아예 안 잡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퍼레이터들을 따로 둬서 네, 최적화를 좀 더 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 버전 어레이가 꽉 차면은 네, GC를 당연히 해야겠죠. 네, GC 같은 경우도 네, 백그라운드 GC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오퍼레이티브 GC를 채택을 이제 셋 오퍼레이터를 부르면은 그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라이트락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차피 8개밖에 되지 않는 버전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GC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리즈너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커런시 컨트롤 프로토콜은 베리파이어를 만족하려면 대단히 간단하게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티드 스핀 레치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BPF 프로그램 자체가 이벤트 드리븐이고 웨이트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들은 네, 당연히 OCC는 밸리데이션 과정이 네, 그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기 때문에 베리파이어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고 PCC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릭트 2PL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네, 이 컨커런시 컨트롤 프로토콜을 해결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MVCC를 위한 타임스탬프 맵을 제 글로벌 싱크로나이제이션 포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구조체 내에는 네, GC를 위한 올디스트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글로벌 타임스탬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면은 이 타임스탬프 구조체에서 글로벌 타임스탬프 값을 읽어서 스냅샷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커밋 때 시점에 렛치를 잡고 네, 타임스탬프를 올리고 버전에다 기록을 한 다음 네, 올디스트 트랜잭션도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종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신 것처럼 이게 락킹 기반의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이제 수업에서 뵌 것처럼 데드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뭐 어떻게 기다리는 애를 이제 죽여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노웨이 폴리시를 적용했습니다. 즉 컴플리트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고 끝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듀러빌리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듀러빌리티를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로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BPF 프로그램 내에서는 IO 같은 블로킹 오퍼레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유저 프로그램이 로그를 대신 써주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PF DB는 유저 레벨에
write ahead 로깅 컨슈머를 만들어서 돌려두고 링 버퍼를 통해서 그 로그를 받아서 써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BPF DB 오퍼레이터가 로그를 만들어내면은 링 버퍼를 통해서 컨수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컨수머가 링 버퍼를 언제 읽냐면은 이 BPF 맵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어느 정도 차면은 이 풀로 이벤트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로그가 차면은 신호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확장되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타이머를 설정해서 주기적인 간격으로 일어나면서 링 버퍼를 확인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에이시크로너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풀로 듀라빌리티를 보장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네, 네. 구현이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당화 하냐면은 대부분의 DB가 에이시크로너스 커밋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보면 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팅을 해야 로그를 줄이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체크 포인팅 자체는 이게 구현이 되진 않았지만 아이디어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짧게 말씀드린 건데 BPF 프로그램의 내부 인스트럭션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를 아토믹하게 스왑하는 것은 되기 때문에 체크 포인팅을 하려면 모든 업데이트를 멈춰두고 플러시하고 다시 재개하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 set에 대한 오퍼레이터에서 그냥 컨티니에이션을 모두 그냥 에러로 바꿔두는 그 프로그램을 대신 넣고 체크 포인팅하고 다시 수업해서 실행하게 했던 목표 체크하고 다 아웃되는. 네,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체크 포인팅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위해서 그냥 아이디어만 소개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투소켓 20코어 제온 CPU를 사용했고 192기가 램 그리고 텐지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실험을 하나만 두 개만 들고 왔고 그 예시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키밸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상황을 모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소켓 레벨에서 EBF 그 DB와 DB를 실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네. 패킷이 들어오면은 eBPF로 작성된 레디스 파서가 동작하고 그 값을 DB로 넘겨주면서 동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레디스에서 사용하는 mem티어 벤치를 사용을 했고 10 밀리언 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GPU 워크로드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1000개의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상황을 모사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로깅과 체크 포인팅을 설정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베이스라인은 레디스와 KDB,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고 TDB는 레디스에 기반하는데 이를 멀티 스레드 버전으로 바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는 현재 키밸류의 소타라고 하는데요. 되게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라이트웨이트, 유저 스페이스 스레드, 뭐 에이시크로너스 IO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지원해서 이게 성능이 제일 잘 나와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네트워크에서 키밸류 스토리지 스루풋을 잰 실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쪽에 보이는 AB 그래프는 밸류 크기를 16바이트로 설정한 실험이고 아래는 1KB 설정해서 실험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의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셋의 비율이 50%가 넘어가면은 드래곤플라이보다 BPF DB의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구현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커널의 이 BPF 맵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BPF 맵은 리눅스의 ICU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ICU가 리더에 친화적이지 라이터에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1KB 밸류로 실험했을 때는 네트워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1KB에서의 실험은 네트워크가 세츄레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 셋이 한 50 정도일 때 네트워크 그 대역폭의 2배 정도가 되는데 이는 이제 셋이랑 겟이 이제 아웃그레스고 셋이 인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세츄레이트 되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셋이 비율 낮을 때는 왜 줄인 거예요? 왜냐면 그 한쪽 라인만 쓰기 때문에
셋은 들어올 때만 데이터가 있고 셋은 나갈 때만 데이터가 듀플렉스로 나가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나왔다. 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그냥 되게 많은 기법을 적용해서 성능이 향상시킨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드래곤플라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저닝에 대한 베리파이어 오버헤드를 좀 본 실험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사실 직관적으로 겟보다는 셋이 더 복잡한 연산이잖아요. 버전 때문에. 근데 이제 get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get은 카피를 한번 해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인스트럭션이 결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더 불려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셋 인스트럭션 수가 좀 중간에 확 튀는데 이는 이제 아무래도 컴파일러를 통과해서 최적화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최적화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튄다고 설명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이 8개로 제한되는데 그래서 이 8개에는 좀 재미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8개를 넘어가면 베리파이어가 일이 너무 많다고 리젝트를 했기 때문에 최대인 8개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셋에서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GC 같은 걸 복잡한 거를 막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해야 하는 가지수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서 이게 버전이 8개를 넘으면은 베리파이어 레벨에서 리젝트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네, 이제 강점은 엄청난 거죠. 사실 EBPF를 사용해서 최초로 컨홀에서 돌아가는 DB를 만들었다는 점이 엄청난 기여인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크니스는 네, BPF의 제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라 사실 별 의미는 없지만 아무래도 워크로드 자체를 그냥 짧게 실행되고 그리고 인메모리만 허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백그라운드 GC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사소한 문제고 커널에 DB를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네. 발표 안 됐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손에서 제시한 이 위크니스 중에 앞으로 뭘 해결하고 싶은 해결 방향. 네, 거기까지 논문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아니고 너무 해피하고 나는 이제 굿바이 한다. 나는 이제 CNU 굿바이 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 여자분들 전문대에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야만으로 나가고 시험을 가서 사람 나이도 꽤 많고 좀 트러블치가 그거 아니니? 술집에서 마음새했다는 문지기에 대한 친구 아니야? 그 앤디 파는 교수님은 이 종교 조심해야 된다고. 이 친구 파이터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그거 한다고 종교 조심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 거기 그런 사람들이 아니, 봐봐. 여기 봤죠. VLD는 똑같은 저자인데 VLDB 논문과 딥시컨 논문이 지금 완전 지금 이 논문은 의문점이 없잖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앞에 논문도 그 정도로 만약에 작업을 했다면은 블라이스도 그냥 해서 했을 텐데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에 논문 계속 듣는데 왜 시험 저렇게 했지? 결국 봐봐. 밀리언씩 나오잖아. 2000 TPS가 만개 컬처를 좀. 난 거기서 벌써 왜 이러지? 이분들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구실이 생각나고 길이 만드는 거 잘하네요. 펠로톤도 만들고, 뭐, 노페이지도 하고, 교수님이 창업도 했다가 지금 뭐, 이러고. 나갔어요. 뭐, 진짜 창업했다 문도 닫고. 하나로 이제 다시 BTS 안 되겠다. 질문이 그 아까 그 소파 그 이름 뭐였죠? 드래곤플라이. 그거는 스레드 20개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 EBPF는 커널에서 돌아가는 거니 그냥 혼자인 거죠? 아니죠. 아니죠. 저기, 그걸로 들어가지. EBPF는 돌아갈 때, 핸들러, 인터넷 네. 핸들러 다음 수행되는 애, 소프트 IRD문. 커널 스레드로 패널 걔는 커널 스레드 설정을 만약 20개면 20개 커널로 백스로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이 그럼 하면. 스레드가 몇 개인지는 안 나와 있고 사실상 의미가 별로 아니야, 없어요. 스레드가 맨 앞에. 그 투소켓 20호라고 했으니까 40개가 20개. 돌아갈 것 그래서 같습니다. 20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리눅스에서 커널 단 하나 그 소프트 알고, 그러니까 애플 스태플 홈페이지. 네, 그럼 발표는 여기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다. 우리 뭐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다음